제가 한 2년, 3년 전에 앞으로 10년쯤 지나면 유럽 의회는 극우가 지배할 거다. 유럽의 극우 포퓰리즘이 대세가 될 거다. EU가 해체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유럽의 EU 산하 27개 나라에서 EU 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별 인구에 따라 가지고 유럽 의회 의원들을 뽑죠. 인구가 많은 나라는 유럽 의회에 가는 의원들이 많고 인구가 적은 나라는 몇 명 안 되죠. 근데 이것도 이제 자기들끼리 정치 성향에 따라서 극우 이런 식으로 중도 우파, 중도 좌파 같은 여러 개의 정당적 성격을 가진 블록이 있습니다. 그 블록에 속하면서 각 나라마다 선거를 하는데 이 선거에서 유럽 각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극우 국민연합, 마리 르펜이 있는 국민연합이 가장 많은 의석을 가져가서 유럽 의회 선거 패배로 프랑스 의회가 해산돼서 프랑스 국내의 조기 총선 일정이 잡혔습니다. 독일에도 극우 독일을 위한 대안 AfD가 유럽의회 선거에서 집권당에 승리해서 조기 총선 요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연둘이 주변부의 극우가 아니라 집권당을 능가하는 극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럽을 대변하는 두 나라가 프랑스하고 독일인데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세력들이 다 이겼어요. 프랑스 극우 돌풍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온 마크롱이 이끄는 집권 여당 르네상스가 참패를 해버렸어요. 독일도 AfD가 기존 의석의 2배 가까운 15석을 얻으면서 중도 좌파 연정을 끌어오던 3인당의 숄츠 총리에게 참패를 안겨줬고 독일에도 조기 총선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벨기에 총리는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지금까지 유럽은 대체로 중도 우파 내지 중도 좌파가 주요 국가의 권력을 잡아왔는데 각 나라의 선거에서도 극우 세력들이 약진을 하고 있지요. 프랑스 내부에 의해, 독일 내부에 의해 이런 데서도 약진을 하지만은 특히 유럽의회 선거를 하면 더더욱이 부담이 더 가벼워진 유럽 각 나라의 EU 소속국 국민들이 별 부담 없이 극우를 지지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등 인구 규모가 큰 주요국의 극우 정당, 포퓰리즘 정당이 의석이 크게 늘면서 EU의 정치 지형이 바뀌어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럽 전체의 의회에서는 720석이 있는데 독일의 96석, 프랑스의 82석, 이탈리아의 76석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되고 작은 나라들은 6석 이렇게 갖고 갔는데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나라 전체가 한 선거구로 해서 득표율에 따라서 가져가고 프랑스, 그리스 등은 전국을 선거구로 나누어서 선거를 진행했는데 유럽 선거는 각 나라에 속한 정당 소속이 아니라 정치 노선이 비슷한 유럽의 정치인들이 다른 나라 정치인과 힘을 모아서 정치 그룹을 만들어서 이번 선거에 임한 겁니다. 그래서 각 정당의 이름들과는 다른 형태의 정당들이 있는 거죠. 극좌부터 극우까지 좌파연합, 사회민주진보동맹, 리뉴 유럽, 유럽국민당, 유럽보수화 개혁, 정체성과 민주주의 이런 순으로 극좌에서 극우로 정당들이 쭉 배치되어 있어요. 코로나 유행 이후에 한동안 극심하게 맹위를 떨치던 유럽의 극우 열풍이 이번에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어떻게 되었을까 관심이 컸습니다. 그런데 유럽 각국의 경제가 불안하고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사회 불안 요소가 많아서 극우 세력이 부상할 거다. 특히 이민, 난민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EU 차원의 난민 대응을 강경하게 끌고 가기 위해 극우 세력 지원을 하게 될 거다. 다만 이런 유럽의 극우들이 민족주의적 요소를 굉장히 포함하죠. 반난민, 반이민 등을 표방하고 또 한편으로는 EU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민족주의적 성격이 강하고 친러 성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민족주의를 지지하는 그런 속성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유럽의 극우라는 것이 우파라고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해야 될 건데 오히려 극우 세력이 대약진함에 따라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자라는 유럽의 중도 좌파 우파 정권들이 흔들려 버리면서 우크라이나 지원도 문제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이번에 유럽의회 선거는 중간평가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프랑스의 극우 야당
국민연합이 마크롱 현 정권에 대한 불신을 국민이 선택했다고 주장하면서 의회 해산으로 연결되었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독일 3인당이 집권 여당의 주축이죠. 그런데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극우 정당에 크게 밀리면서 연정이 굴러가기 어렵게 되면서 연정이 붕괴될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이 점점 더 우클릭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유럽의 현역 주요 정치인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여자죠. 극우 정당 출신인데 이 사람이 이끄는 극우 성향 이탈리아 형제들이 이탈리아에 배정된 76석 가운데 24석을 가져가면서 1등을 했어요. 진보나 녹색당 세력들은 쇠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흔들리고 굉장히 물가가 올라가고 소득이 줄고, 이번 유럽의회 선거 직전에 있었던 설문조사에서 유럽의 가장 중요한 국가인 독일의 30대 미만 젊은이들이 뭐가 문제냐고 하니까 인플레이션이 65%, 비싼 집값이 54%, 노후 빈곤이 48%, 사회분열이 49%, 불법 이민과 난민 증가 41% 등 이런 순으로 걱정이 된다 말을 했어요. 물가, 집값, 연금 등 독일의 경제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 유럽의회에서 유권자들이 경제 전망에 가장 큰 문제를 두고 투표를 했다는 겁니다. 최근에 멕시코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남아공 등 선거가 있는 모든 나라의 유권자들이 경제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등당에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유럽의 젊은이들은 우크라이나 지원보다는 프랑스 국민들의 빵, 치즈, 버터 가격이 오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고, 난민이나 불법 이민을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국경을 폐쇄해서 불법 이민을 차단하자는 독일을 위한 대한극우 정당의 공약에 젊은 사람들이 다 동조한다. 유럽의 극우들이요, 20대 당 대표를 뽑고 좀 더 온건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하니까 지금 유럽이 전부 극우로 쏠리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한 5년만 지나면 유럽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전부 극우 정당들이 지배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대세예요. 자, 그런데 한국은 그런 낌새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이 포퓰리즘이 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두 사람이 46대 46으로 동률을 전국 여론조사에서는 초박빙으로 기록되었는데, 미국은 전국 여론이 필요 없어요. 표를 훨씬 많이 얻고도 선거인단에서 뒤지면 지지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표를 많이 얻고 선거인단 숫자에서 져서 진 사람들이 몇 명 있죠. 미국 내에서는 7개 경합주에서 사실상 승부가 결정되는데 나머지 주들은 누가 이길지 거의 결정돼 있어요. 그 7개의 경합주에서 바이든이 2개는 앞서고 나머지 5개는 트럼프가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 차이가 2%, 4%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변수는 있을 수 있다. 자, 미국의 유명한 분석가가 현재로서 트럼프 당선 확률이 66%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2008년부터 대부분의 대선 결과를 맞춰온 사람이에요. 통계적 기법으로 67%라고 말을 했습니다. 선거인단에서는 트럼프가 67%, 그런데 직접 투표 숫자에서는 바이든이 약간 앞설 거라고 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트럼프가 바이든에 비해서 현재 2배 정도 당선 확률이 높다라는 게 지정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게 봐요. 자, 미국에서 어떻게 트럼프 같은 사람도 한국의 이재명이처럼 사법 리스크에 걸려 있는 사람에게 저렇게 지지율이 나오고 있을까?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비정상적인 배경에 경제 문제가 있다는데 바이든은 미국의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좋은 적이 없다. 골디락스다. 고용이 호황이다. 이런 말을 했지만은 이런 바이든의 말이 통하지 않아요. 지금 물가 상승을 잡지 못하고 있고, 트럼프가 되면 쫓겨날 게 분명한 파월 미 연준 의장이 11월 대선 전에 억지로라도 미국의 기준금리를 내려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내린다고 미국 경제가 회복될 것도 아니고, 바이든이 고전하고 있는 이유의 핵심은 미국에 사는 대다수의 서민들이 느끼는 피부 체감 경제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전체 통계적으로는 성장률도 높고 고용도 높고 실업도 높지 않고 임금도 올라가고 이렇지만은 미국의 전체적으로 국민들은 소득이 조금 느는데 나가는 비용이 월등하게 많이 나가면서 견디지 못하는 상황에 가고 있어요. 금리가 높다 보니까 5%대 금리, 미국의 초상류층들은 돈이 많으면 그 돈에 1년에 5%씩 이자가 붙으면요, 앉아서 재산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들이 투자하는 주식들이 지금 대박을 낳고 있죠. 코인도 대박을 낳죠. 그러니까 미국의 상류층들은 엄청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10만 달러 이하의 서민층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80%가 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월급은 조금 올랐는데 나가는 지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모기지 이자도 지금 엄청나게 높게 나가고 있고, 거기에다가 집이 없는 1억 명의 미국 사람들, 그 대부분 8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월 렌트비가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는 의료비가 올랐고, 식료품 비용이 올랐고, 살면서 기본적으로 의식주와 관련되는 부분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쓸 돈이 줄어드는 거죠. 가처분. 그래서 실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기간에 저축해놓은 돈이나 정부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써버렸어. 미국의 서민층에 있어서 카드 빚이 늘어나고 돌려막기를 하고 저축이 거의 동이 났고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도 그렇지만은 미국도 똑같아요. 서민들이 고통스러운 거는 잘 부각되지 않고 부자들이 미국에 지금 살만한 거는 부각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치로 미국 경제가 호황이다라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바이든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기가 나쁜 다수의 서민층에서 비판을 받고 있어요. 원래 바이든이 흑인이나 히스패닉 계층에서 굉장히 지지율이 높고 백인 계층에서 트럼프가 지지율이 높았는데 흑인에서 그리고 히스패닉에서 바이든 지지율이 20% 이상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미국의 피부로 살기 어려운 체감적인 경제 상황을 느끼는 계층에서 현 집권하는 바이든의 경제 정책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소득을 늘려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다만 국민의 소비를 정책으로 이렇게 좀 소비 액수를 줄여줄 수는 있어요. 물가를 갖다가 인하시키는 부분. 이게 이제 정치의 영역과 경제적인 정책의 영역인데 지금 미국의 물가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어요. 2년 전에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그 고금리 여파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고 또 미국의 명목상으로는 옛날보다 물가가 한때는 6%, 7% 갔다가 지금은 뭐 3%대로 떨어졌다 하지만은 명목상으로 느끼는 미국의 물가, 외식을 했을 때 그 어마어마한 외식 가격. 미국의 평범한 서민들은 외식을 거의 못한다는 거예요. 외식 물가가 하도 세서. 또 기타 서비스 비용, 뭐 배관공을 불렀다 이러면 이건 끝장나는 거예요. 집에 배관이 고장이 나도 배관공을 부르지 못한다. 이런 서비스 물가가 폭등하니까 서비스를 받는 손톱이나 피부 미용 이런 거는 중산층 이하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내는 상황에 가고 있어요. 과거에는 외식을 하던 걸 외식을 하지 않고 마트에 갔는데 이 마트에서도 지금 물가가 하도 올라서 이제 마트 장 보는 비용을 갖다가 줄이고 미국에서 고기를 들었다 놨다 하고 과일을 들었다 놨다 한국보다 훨씬 싼 미국에서. 그래서 집에서 다 요리를 해 먹으니까 칼과 도마가 미국에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자, 거기다가 한국의 주거 고통처럼 미국의 모기지 이자와 월세가 하도 많이 올라서 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나와서 살다가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는 캥거루족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바이든이 경제적인 정책을 얼마나 잘못했는가에 대한 비판이 지금 미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코로나 때 돈을 엄청나게 풀어서 나눠줬죠. 기업도 나눠주고 자영업자한테 나눠주고 개인한테도 나눠줬어요. 11억 달러를 더 풀었습니다. 국가 부채를요. 자, 그 돈이 지금
물가 상승을 가져왔고 그 후유증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같이 저 말도 안 되는 독재자. 오늘 조선일보는 트럼프가 미국 정계의 21세기 히틀러다. 트럼프와 히틀러의 공통점은 정치적 연기 예술가다. 거짓말로 위기 모면하며 지지 기반을 공고히 따지고 있다. 지난 임기 4년 동안 허위 왜곡 과장 발언이 산만해졌다. 그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진실 정의라는 가치가 약화될 거다. 그래서 트럼프는 세계화라는 부분을 완전히 깔아뭉개고 미국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트럼프에 당선되면 그 충격이 한국에도 어마어마하게 미칠 거라고 하고 있는데 저런 사람을 왜 미국 국민이 선호하는가? 미국도 중상층 이하 서민계층에서 경제난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파퓰리즘으로 기울게 되고 이 파퓰리즘이 트럼프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미국의 백인들 중에 소외된 계층인 러스트벨트 도시에 사는 사람들, 시골 산간에 사는 백인들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했는데 이제는 미국의 중하위층의 흑인 히스패닉까지도 지지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저렇게 엉망인데도 그 지지율이 유지되고 당선 확률이 바이든보다 2배가 높은 거예요. 국민들이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얼마나 포퓰리스트들에게 기우는가. 한국도 지금 이재명을 놓고 고민을 잘 해봐야 될 문제. 미국하고 똑같아요. 제가 한 12년쯤 전에 한 행사장에서 축사를 하면서 전 세계는 앞으로 한 10년쯤 지나면 극우 포퓰리즘의 소굴이 될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현재 보면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선을 거의 따놓은 양상이 돼버렸고 프랑스 하면 관용, 똘레랑스의 나라라고 흔히 이야기가 되죠. 자유, 평등, 박애를 이야기하면서 서구 사회 중에서는 가장 리버럴하고 관용심이 대단한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프랑스 혁명의 전통을 이어오는 나라다. 적어도 프랑스에서 극우가 집권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크롱이 유럽 의회 선거에서 참패한 이후 스스로 총선을 발의해서 1차 총선이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는 1차 투표에서 당선되려고 하면 지역구별로 총 투표의 50% 이상, 유권자 수의 25% 이상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후보들이 프랑스가 여러 좌우 정당들이 난립하고 있으니까 그게 어렵지요. 그래서 당선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유권자 12.5%, 해당 지역구에서 유권자의 12.5% 이상을 득표한 사람들만 2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가 의원이 되는 거예요. 1차 투표를 해보니까 프랑스 국민연합이라고 부르는 과거에 국민전선이라고 불렸지요. 그 당이 1등을 기록했습니다. 58년 프랑스 5공화국이 설립된 이래 극우 정당이 1등을 한 거는 이번에 처음이에요. 1차 투표지만요. 2차 투표에서도 1위가 유지되면 총리를 극우 정당 국민연합에서 내게 됩니다. 투표 결과를 보면요. 극우 정당이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39명, 33%를 기록했어요. 좌파 연합인 신문중 전선이 당선자 32명, 28%. 그리고 마크롱의 정당인 르네상스 앙상블이 겨우 2명, 득표율은 20%를 기록했습니다. 기타가 3%를 기록했답니다. 그래서 여당의 극우가 13% 앞섰습니다. 마크롱도 어떻게 보면 신자유주의자이고 중도 우파라기보다는 조금 더 우파에 가까운 그런 성향이죠. 그가 만든 르네상스 앙상블이라는 중도 우파 연합 정당도 성격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우파끼리 1등, 3등을 하고 있고 좌파는 다 뭉쳐서 좌파 연합이 28%밖에 못 얻었어요. 남아있는 일본의 후보를 확정 못한 선거구가 500개인데 7월 7일 2차 투표가 벌어지고 1차 투표의 득표율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국민연합이 최대 정당에 오르게 됩니다. 최종 예상 의석이 240석 이상일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극우연합 전체로 최대 310석까지 얻어서 과반을 넘길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프랑스에는 극우와 우파의 동거 정부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제3소수정당, 극우가 제1 거대 야당이 되어서 총리를 내서 대통령과 총리당이 다른 정당으로 동거 정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극우가 프랑스에서 50년간 금기된 존재였는데 사실상 국민연합의 오너인 마리 르펜이 대부고 이제 젊은 29살짜리 당대표 조르당 바르델라를 대표로 앉혀놓고 이번 선거를 치르고 있죠. 그런데 마리 르펜의 아버지 장 마리 르펜이 72년에 극우 정당을 창설했고 처음에는 이 정당을 지지한다거나 그러면 또라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2년 만에 이 정당이 드디어 제1당에 성공을 하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86년 창당 14년 만에 국회 입성에 성공했고 2002년에 대선 득표율 2위에 올랐죠. 2011년에 딸이 마리 르펜이 당 대표에 취임했고 대선에 나가서 또 2등을 했죠. 요 근래에 보면 차근차근 아버지 때부터 딸까지 이르는 동안에 르펜 집안에서 집권적인 기반을 더 확대해 왔어요. 그러다가 29살짜리 당대표를 간판으로 내세우고 이번에 대승하는 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부분에는 프랑스 사회 내에, 유럽 사회 내에 사회 경제적인 변화에 대한 엄청난 불만, 기성 엘리트에 대한 프랑스 유권자들의 불만이 극우 세력을 프랑스 정치의 중심으로 불러들였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투표에서 누가 찍었는가 보면 젊은 세력들 18에서 24세의 유권자 48%, 25세에서 34세 유권자의 38%가 국민연합을 찍었어요. 여기에 이제 29살짜리 스타 당수인 바르델라의 개인적 매력이 여러 가지로 영향을 끼쳤는데 바르델라는 프랑스 출신이 아니라 이탈리아 이민청 출신으로서 극우가 반대하는 이민자가 당 대표로 앉아있는 부분이 비난을 희석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국민연합이 과격한 과거와 같은 이 정책 기조를 다소 완화시켰다 해도 여전히 강력한 이민자 유입 통제, EU 권한 축소, EU는 그냥 가서 서로 간에 환담이나 하는 정도로 하고 EU를 사실상 해체하자라는 입장이에요. 그건 유럽의 모든 극우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극우의 기본적인 특성은 이민자, 난민 반대, 그리고 유럽연합 축소 해체, 이것을 외쳐야 유럽 극우의 반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국민연합은 공공서비스와 복지의 확대, 정년 연장 방대 같은 좌파 파퓰리즘을 대거 수용했어요. 한국의 보수가 지금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는요, 보수 지지층조차도 툭 하면 댓글에 뭐라 그럽니까? 저와 같은 사람한테도 댓글에 너는 좌파야, 사회주의자야 이러면서 비판을 합니다. 원가주택 같은 것을 그렇게 비판해요. 보육이나 요양의 공공화, 사교육 폐지를 그렇게 비판합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극우인 국민연합이 국가가 공공서비스, 즉 보육이나 육아, 노인 요양에서 그걸 서비스를 강화하자고 주장하고 있어요. 사회적 복지를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포 15조 5+3에서 주장하는 사교육의 공교육 내 흡수, 원가주택, 아동 보육과 노인 요양에서의 국가의 공공적 역할의 확대, 공공적 일자리 창출 같은 것이 정확하게 국민연합의 방향하고 일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왜 그렇게 좌파라고 그래요? 지금 전 세계에는 전통적인 좌파, 우파의 가치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 사무직 노동자,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국민연합 지지세가 확산이 됐고 파퓰리즘 노선을 추구하기 때문에 국민연합이 정권의 한 축으로 들어서면 마크롱이 연금이나 노동개혁을 한다는 부분이 무산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마크롱은 지난 EU 선거에서 참패해서 그 바람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국회 해산권을 발동해서 조기 총선을 치렀는데 자충수가 되었고 이번에 국민연합의 약진은 예상 밖이 아니라 예상되었던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계속 최근에 보면 마리 르펜이 지난 2017년에 결선 투표에 진출해서 마크롱과 다투었고 2022년에도 또 결선 투표에 진출해서 무려 42%나
대선에서 득표했지요. 자, 그리고 그 해에 총선에서 89석을 확보했고 제3당이 벌써 되어 있었고 그런 겁니다. 2027년에 있는 차기 대선에서는 국민연합에서 대통령도 배출할 거다. 프랑스가 극우 국가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한국에 왜 이런 포퓰리즘 정당이 안 되는지 한국 수준의 문제 아닌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극우 정당이라는 것이 서민을 위한 사회개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좌파가 주장할 만한 포퓰리즘들을 극우 정당이 채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선거에 이기는 겁니다. 한국에는 저 국민의힘만 보세요. 끝까지 숫골로 남아 있으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We are